어머니, 이제 현실 좀 직시하셔야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혼자 산다고 고집 부리세요? 뭐? 고집?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게 고집이야. 엄마, 오빠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 맞는 말이잖아. 춘천 그 허름한 집에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허름해도 내 집이야.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어머니 쓰러지시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책임? 너희가 언제 나한테 뭘 해줬다고? 엄마, 우리도 바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진이는 매일 밤 어머니 걱정에 잠도 못 자요. 나도 미칠 지경이라고요. 그럼 오면 되잖아. 왜 안 와? 춘천이 어디 코앞이에요? 왕복 4시간씩 걸리는데 누가 맨날 가요? 그래, 그럼 나 혼자 살게 내버려둬.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줘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최고급 요양병원 보내드린다는데 왜 이러세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보내려고 해? 어머니,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아요? 오빠,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좋은 걸 왜 마다해요?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나보고 치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딱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케어해주는 곳에서. 나 안 가. 에휴, 답답해 죽겠네. 그냥 여기 손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요양병원 VIP 상담실. 한태호와 윤서진, 그리고 장미선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1분간의 격렬한 언쟁이 끝났습니다. 한태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고 장미선은 딸을 바라보며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한태호가 짜증스럽게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들어 장미선 앞으로 밀었습니다. 볼펜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손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사위 한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에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이 순간만큼은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요양병원 VIP 상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태호가 볼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볼펜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하세요. 접수 마감 시간 다 됐어요. 한태호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입소 기간은 무기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 비용은 450만 원.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 잠깐, 이 돈은 누가 내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한태호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통장에서 나가죠. 어머니 농협 계좌에 돈 좀 있으시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통장을 어떻게 아는 거지? 저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너 엄마 통장 알아? 딸이 잠깐 눈을 마주치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서랍을 뒤졌다는 것을, 제 도장과 통장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을. 어머니, 서명하세요. 우리도 바빠요. 한태호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볼펜 끝이 서류에 닿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빼냈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한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나 요양원 안 가. 내 집에서 살 거야. 그 순간 한태호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올라왔습니다. 짝!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 맞아보는 뺨이었습니다. 이 고집불통 노인네가 호의로 모시려는데 왜 이래요? 한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쥐고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당신이 감히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딸 서진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흥분해서 그래. 미안해. 그냥 서명만 해. 응?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엄마, 내가 누군지,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두고 봐라.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한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노인네. 저러다가 정말 치매 오겠어. 저는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태호가 서진이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치매 진단서 떼오자. 그럼 법원 통해서 강제로 보낼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10년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비서실장 박현수였습니다. 박 실장, 준비해. 오늘 밤 작전 시작이야.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태호와 서진이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누구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요양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접수 데스크에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직접 설계를 감독했던 이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소파에 앉아 딸과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한태호가 화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 됐어요. 저 노인네가 서명 안 하겠대요. 뭐? 치매 진단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한테 부탁해 볼게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강제로 요양원에 넣기 위해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려는 겁니까? 한태호가 전화를 끊고 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어머니 집에 못 가시게 해야 돼. 통장이랑 도장은 이미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집문서만 챙기면 돼. 집문서요? 춘천집 팔아야지.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고 남는 돈은 우리가 쓰는 거야. 어차피 어머니 혼자 뭐 하시게. 딸 서진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집인데. 여보, 정신 차려. 그 집 시가 3억은 할 거야. 우리 빚 갚고 애들 학원비 내려면 그 돈 필요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을 팔아서 자기들 빚을 갚겠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 지금 무슨 대화하는 거니? 한태호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내 집 판다고? 누가 허락했어? 한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세요? 관리도 못 하시잖아요. 차라리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게 나아요. 그 돈 너희가 쓸 거면서? 당연하죠.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데 돈 드는 거 아세요? 춘천 왔다 갔다 기름값만 얼만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주제에 무슨 기름값입니까? 서진아.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도 이 생각이니? 딸이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태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가세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꼭 서명하셔야 해요. 손났어. 저는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한태호의 힘이 셌습니다. 그가 저를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창피하게. 내가 여기. 닥쳐요. 한태호가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뭐야? 노인 학대 아니야?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한태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 치매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박현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태호가 박 실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군데요? 저는 이 병원 비서실장 박현수입니다. 지금 환자 보호자분을 폭행하신 겁니까? 폭행이요? 아니, 이게 무슨...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저분 팔을 강제로 잡으신 것, 입을 막으려 하신 것. 한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실장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이 한태호를 노려봤습니다. 보안팀 부르겠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한태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서진이도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빠 어떡해. 박 실장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박 실장이 제 눈을 보았습니다. 제 의중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한태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맞은 자리가 쓰렸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시작해. 지금 바로요? 그래.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 박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태호와 그의 아버지 한일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일권 59세, 일권제약 대표, 표면상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생명나눔재단에서 의료기기를 리스로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연체가 3개월째였습니다. 또한 제 재단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총 채무액이 23억 원이었습니다. 박 실장, 내일 아침 일권제약에 통보해. 의료기기 리스 계약 해지, 부동산 임대 계약 해지. 즉시 효력 발생.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태호 신상 조회해봐. 직장, 빚, 재산 다. 박 실장이 몇 번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한태호의 정보가 떴습니다. 한태호, 38세. 직업은 아버지 회사 이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놀고 먹는 백수였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7천만 원, 대출이 1억 2천만 원. 아파트는 전세였고 차는 할부였습니다. 이 인간이 내 딸한테 얼마나 빌부터 먹었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께는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아직 몰라도 돼. 그 애도 공범이니까. 하지만 회장님, 따님은 그래도. 박 실장,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진이가 내 통장 훔쳐간 거 알아? 도장도 가져갔어. 집문서도 뒤졌을 거야. 그 애도 나한테 손 들었어. 박 실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가 강원도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장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조용했고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토마토를 따먹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랬었습니다. 오늘까지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장롱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 통장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진이가 언제 왔던 걸까요? 아마 며칠 전 잠깐 들를게요 했을 때였을 겁니다. 저는 텃밭에 나가 있었고 서진이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를 벗고 정장을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8세 노인이 아니라 생명나눔재단 이사장 장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함, 인감도장,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임명장, 요양병원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결심했습니다. 딸이 철없이 자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사업 망했어.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해. 딸은 충격받았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딸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시댁에 빌부터 사는 길을요.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한일권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아침 재단에 찾아오겠답니다. 좋아. 준비해둬. 그리고 따님 쪽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뭐래? 회장님 집에 안 계신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히 안 받지. 이제 시작인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맞은 뺨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춘천 집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색 차량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태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저는 대문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문서 어디 있어요?
뭐라고? 한태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진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 집 말고도 서울에 건물 있다고. 그것도 내놓으세요. 미쳤어요? 미친 건 어머니예요. 돈 있으면서 왜 숨겨요? 가족인데 나눠 써야죠. 한태호가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경찰? 웃기고 있네. 경찰이 뭘 할 건데요? 한태호가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쾅쾅거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오늘 안에 집문서 안 주면 가만 안 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한태호가 집에 왔어요.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회장님. 경찰도 불렀습니다. 1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한태호는 경찰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뵈러 온 건데요.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이 협박했습니까? 네. 집문서 내놓으라고 문 부수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냥 CCTV 확인하면 되죠. 박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집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태호가 담을 넘으려는 모습, 대문을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거침입 미수와 협박죄가 성립되겠는데요. 한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고요. 일단 서해 가시죠.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한태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괴롭힐 작정인가 봅니다. 박 실장이 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회장님, 이제 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야. 여기가 편해. 내 집인데 왜 내가 쫓겨나야 해? 하지만 괜찮아. 보안 좀 더 강화하면 돼.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태호의 험악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텃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텃밭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제가 심은 상추들이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이었습니다. 나, 뭐하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10년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딸이 변하기를,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며. 하지만 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사람과 엮여서 저를 배신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남아야 했을 때도 새벽마다 국밥을 팔며 딸을 키울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내가 뭘 하든 엄마는 믿는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진짜 변화는 고통을 겪어야만 온단다.
그 말씀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낡은 앨범이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서진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서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항상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저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진이가 중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운동회에서 2등을 해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서진이는 울고 있었고 저는 그런 서진이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납니다. 괜찮아, 서진아. 1등 못해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자랑스러워. 하지만 서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싫어요. 나 1등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바쁘다고 연습같이 안 해줘서 그래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사업을 키우느라, 돈을 벌느라 서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였나?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옥분이 어머니, 어제 또 경찰차 왔다 갔다고 하던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 그게 혹시 저번에 왔던 그 젊은 남자 또 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사위인데요. 사위? 사위가 왜 경찰 부르게 만들어요?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네 사람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10년간 이 동네에서 살며 이웃들과 정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난한 할머니로 알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장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 무서워요. 이장님이 돌아간 뒤 저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따야 했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토마토를 하나씩 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한태호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서진이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좋아. 끝까지 가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쉬고 싶다. 연락하지 마라.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어디 있어? 집에 왜 안 계셔? 우리 걱정돼. 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어제 저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던 사람들이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권제약에 통보 다 했어? 네, 회장님. 아침 9시에 공문 발송했습니다. 한일권 씨가 10시에 재단 사무실로 찾아온답니다. 좋아. 나도 갈게.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20층 건물 전체가 제 소유였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요양병원, 6층부터 15층까지는 의료연구소, 16층부터 20층까지는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20층 이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사무실이었습니다. 통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간 이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대신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십시 정각,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한일권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한일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제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작고 뚱뚱한 체격에 머리는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기, 생명나눔재단 이사장님이신가요? 한일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한일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 뒤에 앉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으신 통보문 보셨죠? 네. 그게,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의료기기 리스료 곧 드릴게요. 부동산 임대료도 이번 달 안에. 한일권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3개월째 연체하셨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발이요. 저희 회사 망하면 직원 걱정은 왜 이제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서 왜 며느리 요양원에 넣으려고 했어요? 한일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어제 생명나눔 요양병원 강남점에서 있었던 일 다 알아요. 한일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 병원도 제 겁니다. CCTV도 제 거고요. 당신 아들이 노인 폭행한 거 증거 다 있어요. 한일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할머니가, 네, 저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일권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당신 아들한테 뺨 맞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요양원에 강제로 넣으려던 그 할머니가요. 한일권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네 빚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됐는지. 한일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들, 제 딸 서진이한테 빌부터 먹고 살죠? 그게, 제 통장도 훔쳐갔어요. 도장도요. 집문서도 뒤지더군요. 한일권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운 제 잘못도 있죠. 하지만 당신네 아들은 범죄자예요. 노인 학대, 절도 사기. 다 성립됩니다. 제발 경찰 신고는 안 해요. 한일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일권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조건이요? 당신 아들, 제 딸이랑 이혼시키세요. 네. 그리고 23억 빚 1년 안에 다 갚으세요. 못 갚으면 회사 넘기시고요. 한일권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1년 안에 23억을. 그럼 지금 당장 회사 넘기세요. 그게 더 편하시겠죠? 한일권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서류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안으로 결정하세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한일권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봐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일권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엄마, 어디 있어? 연락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걱정 안 해도 돼. 멀쩡해. 엄마, 어제 일은 미안해. 오빠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 엄마 다친 데 없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쳤지. 뺨 맞아서 너희 남편한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건 서진아, 너 이혼해라. 뭐? 한태호랑 이혼해. 당장. 엄마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 남자 너한테 빌부터 먹고 사는 거 알지? 빚도 엄청 많아. 아버지 회사도 곧 망해.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 나 바보 아니야. 다 알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내 통장 훔쳐간 거 알아?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엄마 노후를 위해서.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일권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 집 팔아서 너희 빚 갚으려고 했잖아. 요양원비 낸다면서 내 돈 쓰려고 했고. 엄마, 30년 동안 너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새벽마다 국밥 팔아서 대학 보내고 유학 보냈어. 그랬더니 이게 보답이야?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네 빚 때문에. 그래서 엄마 집 팔아? 엄마 요양원 쳐넣어?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일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따님과. 닥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제가 이혼시키겠습니다. 한일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한테 당장 이혼하라고 할게요. 그러니 제발. 회사만은 1년 안에 23억 못 갚으면 회사 넘기는 거 잊지 마세요. 한일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 서진이 계좌 조회해봐. 네. 내 딸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쓰는지 다 알아봐. 박 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지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태호에게서 이혼 통보가 갔습니다. 서진이는 울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서진이의 통장 내역을 가져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의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은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태호의 카드값, 시댁생활비, 대출 이자. 이해가 왜 이렇게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은 아마 시댁 눈치를 보신 것 같습니다. 눈치를 봐도 이건 아니지.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따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봤는데요. 왜? 무슨 일 있어? 어젯밤부터 계속 춘천 방향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아마 회장님 댁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쯤 도착해? 오늘 밤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딸을 직접 만나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천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텃밭에는 제가 심은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토마토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텃밭에 앉았습니다.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숨어 살았나? 혼잣말이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지나가다 저를 보았습니다. 옥분이 어머니, 밤에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추운데. 아, 이장님.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쓰러지듯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딸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이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저는 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혀놓고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마셔. 딸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이혼하면 나갈 데가 없어. 저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서진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한태호 사랑해? 딸이 멈칫했습니다. 그게 솔직하게 대답해. 사랑해? 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만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무서워. 무섭다고? 오빠가 엄마 통장 가져오라고 했어. 안 그러면 이혼하겠대. 나보고 엄마 집 문서도 가져오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 딸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가 맨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뭐? 저는 딸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더 세게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 오빠는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해. 나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고 안 그러면 때리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태호 그 자식이 감히 제 딸을.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너는 이혼해. 그리고 엄마한테 와. 알았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 집에서 잤습니다. 저는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팔의 멍자국들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파랗게 검붉게 변한 멍들.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맞았을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부드럽게.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태호 조사 더 해봐. 폭행 전과 빚, 다른 여자 있는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뒤 박 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태호는 서진이와 결혼하기 전에도 여자를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일종의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또한 폭행 전가가 2번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 관련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 실장, 이 자료 경찰에 넘겨. 회장님, 하지만 그러면 따님도. 괜찮아. 서진이는 이혼하면 끝이야. 하지만 한태호는 감옥 가야 해.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한태호를 소환했습니다. 폭행, 사기, 협박 혐의였습니다. 한태호는 발광했습니다. 저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CCTV, 서진이의 진술서, 멍사진, 문자네요.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한태호는 구속되었습니다. 한일권은 아들을 변호하려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23억 빚을 갚지 못해 회사는 결국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서진이는 이혼했습니다. 한태호의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춘천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봤습니다. 상추를 따고 토마토를 수확했습니다. 저와 함께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김치찌개야. 맛봐봐. 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짜다. 에이, 엄마. 딸이 삐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먹을 만하네. 어느 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부자였던 거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명나눔재단 이사장이야. 요양병원 12개 운영하고 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았어? 너 보려고. 나 너한테 시련을 주고 싶었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라고. 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실패했네.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서진이가 돌아왔다. 10년을 기다렸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리고 드디어 내 딸을 되찾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가 초기 자금을 지원했지만 운영은 딸 혼자 힘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 응대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나아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수익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를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내 가게야.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딸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쁘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작지만 정성스럽게. 딸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다. 진짜? 거짓말 아니지? 응, 진짜.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한태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사기,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한일권은 아들을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춘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 서울로 올라가 재단 일을 돌봤지만 대부분은 박 실장이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내려갈게. 내가 밥 해줄게. 그래, 기다릴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이 장을 보아왔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 그리고 여러 양념들. 엄마,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딸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호박을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갓 지은 밥, 그리고 제가 텃밭에서 딴 상추. 맛있겠다. 엄마, 먼저 맛 좀 봐봐.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어때? 짜다. 에이, 엄마. 그래도 엄마가 먹은 된장찌개 중에 제일 맛있어.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뭐가? 포기 안 하고 기다려줘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니까. 딸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우리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알아. 엄마 믿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보내려던 사위, 통장 훔쳐간 딸, 뺨 때리던 그날,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그 악몽 덕분에 저는 깨어났습니다. 딸도 깨어났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참고 견디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6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1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가난한 노인인 척하며 딸을 지켜봤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시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어머니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얕보지 마세요. 그 사랑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씨앗을 틔웁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과 화해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